박문수가 이불 속에서 대감집 마님의 허벅지를 꼬집은 이유. 깊은 밤 조선 최고의 세도가인 김 대감집 안방 이불 속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해괴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안 갔소. 영감이 올 시간인데. 어머, 어딜 만지시는 게요. 마님이 은밀하게 속삭이는 이불 속에 숨어있던 사내. 그는 마님의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 최고의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백성들을 구해야 할 암행어사가 대체 왜 남의 집 유부녀의 침실, 그것도 이불 속에 대나처럼 숨어 마님의 허벅지를 꼬집고 있었던 걸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불륜 현장을 덮친 박문수의 침실 잠입 사건. 오늘 그 기막힌 전말이 공개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이 마님이 쓴 기상천외한 바람 피우는 치트키를 영영 모르게 되실 겁니다. 사건은 조정의 고위 관료인 김 대감이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박문수를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어사, 내 집에 분명히 귀신이 살고 있어. 밤마다 안방에서 낯선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열면 내 처 혼자 곤히 자고 있단 말이오. 김 대감은 처음에 자신이 헛것을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인들도 한밤중에 안방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의문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증언했죠. 변장술과 추리의 달인인 박문수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소행이 아니라 아주 지독하고 치밀한 미래의 현장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대감의 처인 최씨 마님은 한양 바닥에서 소문난 열녀이자 현모양처였습니다. 게다가 안방은 삼중으로 문이 잠겨 있어 외부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죠. 과연 마님은 어떻게 남편의 눈을 속이고 매일 밤 사내를 끌어들인 걸까요? 박문수는 마님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깨뜨리기 위해 조선 선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막장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마님의 트릭을 파헤치기 위해 박문수는 저자거리의 천재 거지 보좌관 돌쇠를 다시 불렀습니다. 돌쇠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사나리, 대감집 담벼락이 아무리 높아도 담을 안 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여인들의 방에 숨으려면 문 뒤가 아니라 가장 따뜻한 곳을 노려야지요. 돌쇠의 기막힌 힌트를 얻은 박문수는 김 대감과 짜고 고의로 대감을 먼 지방으로 출장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방심한 그날 밤 어사마패를 품에 넣은 채 김 대감집 안방에 열린 환기창을 통해 구렁이 담 넘듯 잠입하는데 성공합니다. 방 안은 은은한 향취가 가득했고 마님은 이미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죽이고 방 안에 가장 어둡고 따뜻한 곳, 바로 마님이 덮고 있는 거대한 명주이불 발치 그 속으로 소리 없이 기어 들어갔습니다. 선비의 채통은 다 버린 채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던 박문수. 그런데 잠시 후 밤 12시를 알리는 야경꾼의 징소리가 들리자 이불 속에서 정말 기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방문은 열리지 않았는데 이불 속으로 또 다른 사내의 발이 불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문수는 온몸에 털이 쭈뼛섰습니다. 마님은 익숙하다는 듯 그 사내의 발을 맞대며 킥킥거렸고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하나를 두고 마님, 정부,
그리고 암행어사 박문수까지 무려 3사람이 누워있는 조선의 전무후무한 막장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마님의 정부는 다름 아닌 이 집의 아궁이를 떼던 머슴이었습니다. 방바닥 밑으로 연결된 비밀 통로를 통해 매일 밤 안방으로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문을 잠가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증거를 완벽히 포착한 박문수. 그는 여기서 그냥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애악의 달인답게 기상천외한 복수를 시작했죠. 박문수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머슴인 청마님의 허벅지를 아주 강하고 매섭게 꼬집어 비틀어 버렸습니다. 아, 자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과격하게 구는 게요? 예, 마님, 전 아직 만지지도 않았는데요. 허벅지를 꼬집힌 마님과 아무 짓도 안 했다는 머슴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며 안방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문수가 미리 신호를 보낸 김 대감과 보졸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칩니다. 김 대감의 호통과 함께 보졸들이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견장을 들킨 마님과 머슴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런데 김 대감과 보졸들을 더 경악하게 만든 건 그 이불 속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일어나는 변장한 암행어사 박문수의 존재였습니다. 아니, 왜 어사나리가 대감집 마님 이불 속에서 나오십니까요? 박문수는 품속에서 번쩍이는 암행어사 마패를 꺼내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허허허, 대감, 내가 귀신을 잡아준다고 하지 않았소. 이놈들이 바로 대감의 눈을 속인 구들장 속 구렁이 같은 놈들이요. 마님은 박문수가 들고 있는 마패와 남편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고 그제야 자신들의 완벽한 범죄가 끝났음을 직감하고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문을 잠그고 아궁이 비밀 통로를 이용한 마님의 천재적인 불륜 트릭이 박문수의 이불 속 잠입 작전 하나에 완벽하게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간통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이 황당한 사건을 해악의 민족답게 아주 유쾌하고 기발한 처벌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문수는 두 사람을 곧바로 관하로 압송하는 대신 고을 백성들을 마당으로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님과 머슴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가장 부끄러운 형벌을 내렸죠. 너희가 아궁이 구들장을 그렇게 좋아하여 매일 밤 미래를 즐겼으니 앞으로 3달 동안 이 고을 모든 백성 집의 아궁이와 굴뚝을 무료로 청소하도록 해라. 열려 소리를 듣던 마님과 머슴은 온몸에 검은 숟가루와 그름을 잔뜩 뒤집어 쓴 채 매일 저자거리를 돌아다니며 굴뚝을 쑤셔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어이구, 저기 구들장 귀신들 지나가네 라며 손가락질하고 웃어댔고 김 대감은 박문수 덕에 집안의 수치를 유쾌하게 털어내고 정조를 지키지 못한 처와 깔끔하게 이혼하며 속 시원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침실 이불 속까지 기어들어가 불륜을 잡아낸 암행어사 박문수의 기상천외한 추리극.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시 조선 최고의 해결사답게 정의 구현도 정말 해학적이고 유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박문수의 활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낮에는 멀쩡한 선비가 밤마다 처녀들의 고무신만 훔쳐 달아난 조선 최초의 변태 도둑 사건과 이를 잡기 위해 직접 여장을 하고 기생으로 변신한 박문수의 눈물겨운 여장 잠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재미있는 영상이 있습니다요. 참. 박문수가 기생옷을 입고 한밤중 담벼락을 넘은 이유. 화려한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한밤중 담벼락을 사뿐히 넘는 절세가인. 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 어깨가 산만하고 턱에 거뭇한 수염 자국이 가득한 의문의 기생이 있습니다. 아잉, 도련님 거기 숨어서 제 고무신을 보시는 게요. 곡 안에 든 쥐새끼 같은 놈. 백성들의 영웅이자 조선 최고의 암행어사 박문수가 채통은커녕 바지마저 벗어 던지고 기생옷을 입은 채 밤거리를 배회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대낮에는 학식 높은 선비인 척 행동하면서 밤만 되면 처녀들의 은밀한 고무신만 훔쳐 달아나는 조선 최초의 변태 고무신 도둑. 이 미친 도둑놈을 잡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박문수의 눈물겨운 여장 잠입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조선 시대 변태들이 썼던 소름 돋는 수법을 놓치게 됩니다. 사건은 한양 근교의 한 평화로운 고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고을에는 해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날이 자고 일어났더니 마당에 둔 제 꽃신이 또 없어졌습니다요. 벌써 이번 달만 세 번째입니다. 도둑이 쌀이나 엽전, 가축을 훔쳐간다면 단순 강도겠지요. 하지만 이 도둑은 오직 처녀들이 신던 고무신만 골라서 훔쳐갔습니다. 담벼락을 귀신같이 넘나들며 신발만 쏙 빼가는 수법에 고을 처녀들은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마침 고을을 암행 중이던 박문수는 이 황당한 사건을 접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합니다. 피해자들의 집을 전수조사하던 박문수는 돌쇠와 함께 아주 소름 돋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사날이 이 도둑놈 보통 변태가 아닙니다. 훔쳐간 신발 주인들이 전부 고을에서 이쁘다고 소문난 양반과 처녀들이나 에이스 기생들 뿐입니다요. 도둑은 피해자의 미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이는 지독한 취향을 가진 자였습니다. 박문수는 놈을 유인하기 위해 고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짜 미끼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미끼가 될 사람은 고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을 처녀들을 미끼로 쓰기엔 신변이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포졸들을 여장시키자니 덩치가 너무 커서 단번에 들통날게 뻔했죠. 고민하던 박문수는 결단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구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하는 법. 돌쇠야, 당장 고을에서 가장 화려한 기생 치마와 연지곤지를 가져오너라. 예. 날이 진심이십니까요? 조선의 국법이 무너지겠네.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우람하고 기괴한 기생 문수양이 탄생했습니다. 돌쇠의 눈물겨운 메이크업 기술 덕에 멀리서 보면 제법 기생 같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장비가 치마를 입은 듯한 압도적인 비주얼이었죠. 야반삼경, 박문수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고을의 으슥한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품에는 어사마패 대신 도둑을 유인할 은은한 향기가 나는 비단 꽃신을 신은 채 말이죠. 딸랑, 딸랑, 골목 모퉁이를 돌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스산한 바람과 함께 누군가 박문수의 발치에 정확히는 꽃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음흉한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봤다. 오늘 밤은 역대급 대여구나.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검은 그림자가 박문수의 발목을 향해 매섭게 손을 뻗었습니다. 몸은 박문수의 신발을 벗기기 위해 사정없이 달려들었죠. 박문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걸려들었구나, 이 변태 자식. 박문수는 기생 연기를 하며 가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어떤 무례배가 이 연약한 기생의 발을 만지는 게요. 사람 살려. 연약한 비명과는 다르게 박문수의 다리 힘은 강력했습니다. 도둑이 신발을 잡아당기자 박문수는 오히려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도둑의 가슴팍을 향해 기생 하이킥을 날려버렸습니다. 퍽. 우당탕탕. 기생한테 걷어차여 마당 구석으로 자빠진 도둑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박문수는 치마를 걷어붙이고 도둑의 목덜미를 누르며 놈의 복면을 확 벗겨냈습니다. 횃불을 비춘 도둑의 얼굴을 본 박문수와 숨어있던 돌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놈은 고을 백성들에게 도덕 군자라 칭송받던 명망 높은 대가집 선비 이 진사였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 진사 어른이 밤마다 처녀들 신발을 훔치던 도둑놈이었다니. 고을 사또와 포졸들이 이 진사의 집을 수색하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진사의 안방 서책 뒤에 숨겨진 비밀 장롱을 열자 그 안에서 수백 켤레의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처녀, 고무신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신발마다 누구의 것인지 이름표까지 붙어있는 치밀함에 보졸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낮에는 맹자와 공자를 외우며 거룩한 척을 하던 선비가 밤에는 남의 집 담을 넘어 처녀 신발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하던 이중생활이 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포박된 이 진사는 여전히 기생 옷을 입고 보통을 치는 박문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놈이 입을 열어 말한 범행 동기는 고을 사람들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이고, 어사나리. 제가 과거 시험에 10년 동안 낙방하다 보니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그만 처녀들의 고무신을 모으는 나쁜 버릇이 생겼습니다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과거 낙방 스트레스를 신발 도둑질로 풀었다는 기상천외한 변명에 박문수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놈을 감옥에 가두는 대신 해악의 민족다운 역대급 형벌을 내립니다. 네, 놈이 신발을 그리 좋아하니 원 없이 만지게 해주마. 당장 고을 광장에 내가 훔친 신발로 탑을 쌓아라. 다음 날 고을 장터 한복판에 수백 켤레의 고무신 탑이 세워졌습니다. 이 진사는 양쪽 귀에 처녀 고무신을 귀걸이처럼 걸고 머리에도 고무신을 쓴 채 하루 종일 탑 앞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신발 주인 되시는 분은 가져가시오. 이 진사는 찾아오는 처녀들에게 절을 하며 신발을 돌려주었고 온 고을 백성들은 놈을 보며 배를 잡고 깔깔댔습니다. 선비로서의 명예가 완전히 박살난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통쾌한 처벌이었습니다. 여장까지 감행하며 조선 최고의 변태 도둑을 잡아낸 암행어사 박문수의 기상천외한 수사극,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생 치마를 입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박문수의 진정한 영웅 면모와 해악이 돋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쾌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거지 소년이 암행어사 얼굴에 똥칠한 진짜 이유. 백성들을 구하러 온 암행어사의 얼굴에 진짜 구린내 나는 똥을 처발라버린 조선 최고의 미친 천재 거지가 있습니다. 저놈은 어사가 아니라 내 밥통을 훔쳐 달아난 똥싸개 거지놈이요. 포졸들의 칼날이 목에 들어온 순간 암행어사 박문수를 구하기 위해 조선 역사상 가장 고약하고 천재적인 사기극을 벌인 저자거리의 거지 소년 돌쇠.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탐관오리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조선 최고의 해악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 기막힌 반전에 덫에 걸릴지 모릅니다. 사건의 시작은 평화로워 보이는 전라도의 한 고을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암행어사 박문수는 소문난 탐관오리 변사또를 잡기 위해 거지 변장을 하고 고을에 잠입했죠. 하지만 변사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양에서 내려오는 어사들의 특징을 모조리 파악해 고을 입구부터 촘촘한 어사 감지망을 깔아둔 상태였습니다. 박문수는 시장 바닥에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현장을 목격하고 분노에 차 장부에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놈 변사또, 내 반드시 내 놈의 목을 치리라.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서슬퍼런 포졸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놈 잡아라. 어사 끄나풀이다. 박문수는 몰랐습니다. 변사또가 던진 덫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잡히는 즉시 영모죄로 엮어 흔적도 없이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계략이었던 겁니다. 과연 박문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사방이 포졸로 막힌 골목길. 박문수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품속의 마패를 꺼내 암행어사 출두야 를 외치기엔 아직 군사를 대동하지 못해 사또 무리에게 현장에서 가짜 어사로 몰려 몰매를 맞고 죽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쓰레기 더미 뒤에서 콧노래를 부르던 저자거리의 천재 거지 소년 돌쇠가 박문수의 옷자락을 낚아챕니다. 돌쇠는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이 지저분한 서생이 들고 있는 보찜 사이로 살짝 비친 번쩍이는 마패의 끄트머리를 말이죠. 형씨, 눈빛은 선비인데 행색은 거지네. 근데 그 품에 든 거 걸리면 오늘 제삿날이요. 포졸들의 발자국 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온 그때 돌쇠는 눈을 반짝이며 기상천외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나중에 나 고을 사또 시켜주시오. 당황한 박문수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돌쇠는 상상도 못한 미친 짓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더럽고 강력한 구출 작전의 서막이었습니다. 포졸들이 골목으로 들이닥친 순간 돌쇠는 주저없이 거름통에 똥을 퍼서 박문수의 안면에 제대로 갈겨버렸습니다. 무슨... 박문수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돌쇠가 박문수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팽개치며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더러운 도둑놈의 자식. 감히 이 돌쇠 형님의 똥바가지를 훔쳐 달아나. 내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골목에 도착한 포졸들은
코를 쥐어짜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에서 구린내를 풍기며 동독이 오르게 생긴 박문수를 보며 혀를 차기 시작했죠. 에이, 더러워. 뭐야. 우리가 쫓던 어사 끈아풀은 칠삭둥이 선비 놈인데 저건 그냥 미친 똥싸개 거지가 아닌가. 돌쇠의 완벽한 연기 덕에 포졸들이 발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가마를 탄 변사또와 이방이 직접 골목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변사또의 날카로운 눈빛이 똥칠을 한 박문수의 손을 향했습니다. 거지의 손치고는 너무 고왔던 것입니다. 변사또의 입청이 열리는 순간 골목에는 차가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멍쳐라. 손을 보니 긁게나 읽은 선비 놈이구나. 이놈의 보찜을 당장 수색해라. 변사또의 호통에 박문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찜 속에는 어사 마패와 탐관오리들의 죄상을 적은 암행일지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들키면 끝장인 상황. 이때 저자거리에서 잔뼈가 굵은 천재거지 돌쇠의 해악 스킬이 다시 한번 폭발합니다. 아이고, 사또 나리, 이놈이 그를 아는 선비라고요. 하하하, 이놈은 작년에 똥독이 올라 대가리가 돌아버린 제 사촌 동생 개똥이입니다요. 배가 고프면 글자 적힌 종이를 씹어 먹는 미친놈입니다. 돌쇠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박문수의 보찜을 가로채더니 그 안에 암행일지를 꺼내 똥물에 슥슥 비벼 자신의 입으로 쳐넣는 신용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리, 우리 개똥이는 똥 묻은 종이도 맛있다고 먹는 놈입니다. 나리도 한 입 드셔보시겠습니까요? 구린내 나는 똥종이를 코앞에 들이밀자 변사또는 구역질을 하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우엑, 더러운 놈들. 당장 저 똥개 같은 놈들을 골 밖으로 쳐 던져버려라. 그렇게 박문수와 돌쇠는 똥치를 한 채 골 밖으로 쫓겨나며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박문수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사 얼굴에 똥을 묻힌 대가는 아주 혹독할 예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변사또가 한가롭게 백성들에게 빼앗은 돈을 세고 있던 그때, 동원의 문이 박살나며 우렁찬 함성이 고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어사는 다름 아닌 어제 얼굴에 똥칠을 했던 그 거지 서생 박문수였습니다. 비록 세수를 깨끗이 했지만 변사또는 그 눈빛을 기억해내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놈은 어제 그 똥싸게. 박문수는 호탕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오냐, 내 놈 덕에 내 평생 먹을 똥독은 어제 다 올랐다.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내더니 어사에게 똥까지 먹이려 한 죄, 내 놈의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변사또와 이방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압송되었고 고을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구린내 나지만 가장 통쾌한 정의 구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사 박문수의 목숨을 구하고 변사또를 잡는 데 1등, 공신이 된 천재거지 소년 돌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문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록 진짜 사또를 시켜주진 못했지만 고을의 모든 관아 재정을 감시하고 백성들을 돕는 암행보좌관으로 돌쇠를 정식 임명했습니다. 저자거리 최고의 거지가 하루아침에 고을의 실세가 된 것이죠. 동물 속에서 피어난 암행어사와 거지 소년의 기막힌 브로맨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배악의 민족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